한 68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의 공모에 의해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보내졌습니다. 과정에 강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말했고 어머니 또한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서류 몇 장에 서명하고 짐을 꾸려 그곳에 입주해 평온한 노년을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위하여라는 그 따뜻한 말 뒤에 단순한 가족 간의 계산을 넘어선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곧 자신의 건강 검진 기록이 조작되었고 평생 살아온 집이 신탁으로 넘어갔으며 모든 결정권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실버타운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신탁 시스템과 부동산 이권, 그리고 노인 성년 후견 제도를 악용하는 거대한 사슬의 일부였습니다. 치매 환자로 낙인 찍힌 후 그녀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례는 한 가정의 균열을 넘어 노인의 재산과 자율권을 둘러싼 현실적인 다툼을 폭로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들려드릴 이 기막힌 계획과 투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선자입니다. 68살. 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 은퇴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는 15년이 되었고 두 아들은 제 손으로 직접 키워냈지요. 사람이 늙어서 가장 두려운 건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남은 생을 어디서 보낼지 남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아파트 주방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틀에서는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익숙한 원목 의자에 앉아 갓 우려낸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죠. 수술 후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풀리고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직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2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큰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벌써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더군요. 왼손에는 한약 세 상자를, 오른손에는 서류 파일을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하지만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안 켜고 계세요. 날씨가 달걀도 익을 정도로 더운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찬 바람 너무 세면 상처에 안 좋아라고 답했습니다. 민석이는 물을 따라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시니 제가 마음이 안 놓이죠. 진작 그쪽으로 모셔서 쉬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쪽이 어디냐고 묻기도 전에 작은 아들 지훈이도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차림새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태블릿 PC와 고급 전통 과자 세트가 들려 있었죠. 엄마, 오늘은 일 얘기 안 해요. 그냥 사는 얘기나 하려고 왔어요. 지훈이는 과자 상자를 식탁에 놓고 미소 지으며 태블릿을 켰습니다. 분당 쪽에 로열 포레스트 실버타운이라고 아주 괜찮은 곳을 알아봤어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미술 수업에 영양식단까지 완벽해요. 엄마가 늘 우리 집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 가파르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선 계단 오를 일이 없어요. 층마다 보조 승강기가 있거든요. 민석이가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방마다 비상벨이 있어서 엄마가 넘어지거나 어지러우시면 간호사가 2분 안에 달려와요.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앞에 두 아들이 양쪽에 앉아 마치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전문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말투만은 재촉하거나 시끄럽지 않고 온통 엄마가 걱정돼서 엄마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영상을 몇 개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실버타운은 확실히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깨끗한 녹지에 그럴듯한 도서관, 한방 진료실까지 갖추고 있었죠. 나 혼자 못 지내는 건 아닌데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강인한 분인지 알죠. 민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두 녀석 다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말투엔 안쓰러움마저 묻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입주 신청서, 생활계좌 계약서, 건강평가 위임장, 응급의료 결정대리, 신탁관리 설명서,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제가 몇 장 넘기며 멈칫하자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들으세요. 지훈이는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조항,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절차 같은 부분들을 강조했죠. 듣다 보니 이 모든 절차가 현대 사회의 표준적인 과정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되면 의뢰 챙겨야 할 안전장치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아침, 저는 거실에 앉아 두 아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이는 제 약과 오래된 편지들을 정리했고, 지훈이는 차량 배차를 확인하며 전화를 돌렸습니다. 일 처리가 아주 효율적이더군요. 엄마, 이 책들은 새방 서재에 꽂아둘게요.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보세요. 지훈이가 제가 가장 아끼는 조선왕조실록 전집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말썽 피우던 학생 같던 녀석이 이제 양복을 입고 내 앞에서 일 처리를 하고 있고, 이불 속에 숨어 울던 동생놈은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컸구나. 나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 주는구나 싶었죠. 저는 별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삿짐 차가 출발하기 전 저는 문 앞에 서서 30년 넘게 저를 지켜준 이 낡은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란다의 화초는 반쯤 시들었고, 주방 창가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이곳에 돌아와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낡은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면 좋겠구나. 실버타운의 방문은 자동 잠금 장치였고, 들어올 때는 지문이, 나갈 때는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선이 너무 푹신한 카펫 때문에 발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은 환한 개나리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어떤 방향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깨끗하지만 인위적인 냄새였습니다. 이 선생님, 이건 사물함 비밀번호고요. 물컵은 여기 두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내일 7시 30분에 정확히 배식됩니다. 오늘은 적응 운동 안 하셔도 돼요. 갓 입주하셨으니 푹 쉬세요. 상냥하게 웃는 그 젊은 여직원은 목소리가 마치 라디오 드라마의 성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름이 김간호사라고 소개한 그녀는 이 구역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녀는 매끄러운 멘트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안내를 마치고는 훈련된 로봇처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힐 때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마치 공기캔을 밀봉하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혔습니다. 이중 유리는 두껍고 깨끗해서 방음이 완벽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조차 없었죠. 창밖은 높은 흰 벽이었고, 그 벽에는 인조 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원예 디자인을 잘 해놓아 그럴싸해 보였지만 그 초록은 자연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바람도 소리도 없었으니까요. 침대 머리맡에 TV를 켜니 치매 예방 식단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죠. DHA를 충분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어
메시지 몇 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5개, 2개는 언제 차 한잔하러 오냐는 옛 이웃들이었고, 하나는 복지관 봉사자가 보낸 유머 사진, 나머지 2개는 손자가 보낸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셀카를 찍어 방사진을 보내려는데 사진이 전송 중 상태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신호 감도가 3칸에서 1칸으로 뚝 떨어지더군요. 문 쪽으로 걸어가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와이파이는 연결되었다고 뜨는데 인터넷 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입주자가 많아서 통신망이 혼잡한가 라고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신호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밀실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걸터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간. 숨 쉬는 것조차 보이지 않는 손뭉치와 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하고 사무적인 소리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생활관리지원팀장 양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만족도 조사를 나온 사람처럼 상투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로열 포레스트 입주를 환영합니다. 저희 관리 절차상 열쇠, 신분증, 의료보험증은 센터에서 통합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이쪽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제 침대 머리맡에 둔 작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그리고 옛 아파트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죠. 왜 이걸 걷어가나요? 제가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수로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응급 상황 때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저희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편하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입주하실 때 서명하신 서류에도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저희는 절차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뭐라고 대꾸하려 했지만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부드러운 말투에 딱히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건네자 그녀는 제게 윙크까지 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소통이 잘 되는 어르신이시네요. 전 이런 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옆방에서 희미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옆방에 사는 최영식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마르고 깐깐해 보이는 인상에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이었죠. 그는 낮이면 베란다 쪽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곤 했는데 마치 은퇴한 교수님 같았습니다. 제가 복도를 서성일 때 그가 불쑥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여사님, 새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실 겁니까? 그가 마치 오래된 농담을 들은 것처럼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넉 달 됐습니다. 하마터면 5달째는 못 살 뻔했죠. 무슨 뜻인지 몰라 그를 쳐다보자 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본인이 무슨 서류에 사인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주 계약서와 건강, 위임장 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 내용을 다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서명한 날짜까지도요. 왜요?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묻자 그는 창밖의 하얀 벽을 향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여긴 세탁소예요.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그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제 열쇠와 신분증이 제게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이곳, 창문도 없고 바람도 없는 방. 아침 식사는 7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달걀찜 하나, 죽 한 그릇, 작은 나물 접시 하나. 영양가는 있어 보였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반쯤 먹고 커피가 마시고 싶어 간호사에게 부탁했지만 정중히 거절당했습니다. 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셨어요. 혈압 때문에요. 의사요. 어제 재진료 일정 잡아야 한다고 물어봤더니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제가 의아해하자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굳이 재진료 안 보셔도 돼요. 결과라니요? 무슨 결과요? 건강평가 결과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자료 보시고 생활 반응도 관찰하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난 평가받은 적 없어요. 문진표 하나 작성 안 했다고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종합평가 시스템이라서요. 시험 보듯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방 안의 서랍은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입주 때 그들이 챙겨준 복사본을 찾았습니다. 파일 안쪽에서 로열 포레스트 실버타운 직인이 찍힌 건강검진 소견서를 발견했습니다. 담당의 서명란에는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철우, 평가 결론, 경도인지 장애 MC, 외출 제한 및 주요 업무 대리 권고, 계좌 등급 상향 조정 요망, 외출 제한이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철문을 잠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임 의사라는 사람을 본 적도 검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입주 첫날부터 그저 관찰당하고 일상적인 질문 몇 마디를 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게 요양보호사들이 저를 더 잘 이해하려고 묻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래로 눈을 돌리니 본인 동의하에 건강계좌 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이관됨이라는 문구 옆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지만 평소 제 반듯한 글씨체가 아니라 묘하게 기울어진 모양새였습니다.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 제 인생에 새로운 각본을 썼는데 정작 주연 배우인 저는 대본조차 보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간호 스테이션으로 갔지만 양 팀장은 외근 중이라 내일 다시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복도를 한 바퀴 돌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는 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눈은 글자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가 결과 나왔죠. 제가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짐작하셨군요.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문제 있는 노인들의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건 평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결론일 뿐이죠. 무슨 뜻이에요? 나도 처음 온 달에 그랬습니다. 서류에 서명했더니 다음 주에 내 머리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겠다고 했더니 안 된대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아들 놈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동의한 거예요 라고.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범죄 아닌가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이 서명했잖습니까? 그러니 합법이죠. 문득 그 두툼한 서류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두 아들이 한 명은 읽어주고 한 명은 페이지를 넘기던 그때 저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배려가 살뜰하다고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건강평가 위임장에도 생활 돌봄 신탁에도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어떡하죠? 최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억하세요. 몇 시에 밥을 먹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적어두고 사진을 찍으세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돌아가 교무 일지를 쓰듯이. 전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 협탁 안쪽에 종이를 붙이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약을 먹었는지, 몇 시에 회진을 돌았는지, 누가 물을 가져왔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반항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출할 권리조차 제게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요. 다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직 맑은 정신인가? 그렇다.
하지만 이 맑은 정신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퇴화로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면회날, 햇살이 눈부시게 좋았습니다. 센터 측은 1층 면회실에 특별히 꽃차와 과일 바구니를 세팅해 두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예전에 사준 미색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이 색이 얼굴을 화사하게 해준다고 했었죠. 담당 요양사인 한수진 씨가 제 머리를 만져주며 연보라색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센터 행사 기념품이라면서요. 오늘따라 정말 고우세요, 선생님.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큰아들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파인애플이며 포도, 제가 손주 주려고 사곤 했던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여전히 피곤해 보이지만 억지 미소를 띤 채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찻주전자를 들어 물을 따르더군요. 엄마, 안색이 좋으시네요. 저랑 지훈이도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말을 마치고 그가 문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둘째 지훈이가 노트북과 서류 봉투를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바로 입을 열지 않고 가방에서 사탕 상자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끼리 가족 회의를 좀 했어요. 지훈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계좌 관리 방식을 좀 최적화하려고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민석이가 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엄마가 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해지실 때 급하게 자금 융통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엄마 자산을 신탁으로 묶어두면 병원비나 생활비가 자동으로 지급돼요. 엄마가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저희한테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게요. 쿵짝이 잘 맞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게 바로 녀석들이 평소 일할 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고 뒤로는 숫자와 결정을 들이미는 식이죠. 집은 여전히 엄마 명의예요. 지훈이가 신탁 구조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자산 활성화 및 계좌 탄력 운용 보장, 위탁자 이선자, 수익자 이선자, 집행기관 감독에 저희도 참여하고요. 마치 주주총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며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응시했습니다. 서류마다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제가 서명해야 할 곳에는 노란색 견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나중에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이 아파트도 잠시 활용하는 거고 나중에 다시 명의 돌리는 것도 협의 가능해요. 그럼 집행위는 누구니?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제가 하기로 했어요. 지훈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신탁 구조 쪽 일을 많이 하니까 형보다 익숙해서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셨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 나랑 내 아버지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적금 부어 산 집이야. 이사 가던 날 아버지가 나를 3층까지 업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고 했었지. 네, 아버지 가고 나서 그 집은 나랑 추억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 건 아니다. 두 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석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소유권은 여전히 엄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엄마 물건에 손을 대겠어요. 하지만 미리 서명해 두시면 돌발 상황이 생겨도 법적으로 엄마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도표 좀 찍어둘게. 나중에 다시 생각 좀 해보고 서명하마. 지훈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엄마 의견 존중해요. 그들은 약 4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손주 성적이나
요즘 습한 날씨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시종일관 예의 바르고 깍듯했죠. 흠잡을 데가 없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들을 배웅하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는데 멀리서 지훈이가 원장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서서 목소리를 낮춰 몇 마디 나누더군요.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 한 문장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아마 서명하실 겁니다. 저희가 거의 다 준비해 놨으니 서명만 하시면 3주 안에 처리 끝납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문 앞에 붙은 로열 포레스트 실버타운이라는 금색 현판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깬 건 통증 때문도 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마치 멀리서 누군가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는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금이 가서 무언가 새어나가는 기분이었죠. 카디건을 걸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빈 극장처럼 고요했습니다.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천장은 안개에 눌린 듯 무거웠습니다. 1층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바람을 쐬려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밤은 진실이 가장 잘 들리는 시간이란 걸 학교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햇살 아래서는 거칠게 말을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실토를 하니까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층계찬 모퉁이를 돌려는데 급박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치매 아니란 거 알잖아. 매일 글씨 연습하시고 약 먹는 시간도 기억해. 뉴스 내용까지 다 꿰고 계신다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한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간호 스테이션 뒤편에 서서 전화기를 어깨에 끼고 허공에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산에는 이미 경도인지 장애로 등록됐고 작년 자료까지 대조군으로 붙여놨어. 의사는 환자 얼굴도 안 보고 도장 찍었다고. 그 아파트 이미 신탁 넘어가는 중이야. 아들이 직접 와서 처리했어. 3주 안에 끝낸다는데. 난 그냥 간호사잖아. 내가 뭘 더 물어봐. 우린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들켜버린 작은 동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녀는 해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케이스 의논하느라. 제가 말을 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아주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나 좀 도와줄래요? 분노도, 질책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딸에게 부탁하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감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듯 했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담 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난 그저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 안에 아직 있는지. 그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못 도와드려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줘요. 난 어제 뭘 먹었는지, 오늘 몇 시에 회진했는지, 심지어 이 카디건을 몇 년도에 샀는지도 다 기억해요.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하는 날이 오면 내 방문은 잠그지 않을게요. 그녀는 대답 대신 힘주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가 제 말을 들었다는 것을. 저녁 식사 후 1층을 서성이며 산책하는 척했습니다. 그녀가 간호 스테이션 뒤에서 나오다 저와 마주치자 멈칫했습니다. 쫓아가거나 아는 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다소 굳어 있었지만 어제처럼 도망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려는데 문 밖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남을 깨울까봐 두려워하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하얀 서류 봉투가 걸려 있을 뿐이었죠. 봉투 안에는 간호사 근무표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도와드릴 순 없지만 선생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돕고 싶어지는 날까지 기다릴게.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일기가 아니라 인지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가 회진을 왔고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뉴스 내용까지 암기했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칠 때처럼 한자 한자 정성 들였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안에서 누군가는 제 글씨가 삐뚤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저를 퇴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분명하게 써야 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훗날 내 말이 의심받더라도 이 종이들이 내가 맑은 정신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글쓰기를 마치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개인 핸드폰으로 방 구석구석을 찍고 책이 장별로 정리된 모습, 제 노트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가며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오늘 날짜를 말하고 진정제를 먹지 않았으며 어지러움이나 환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업로드하지 않고 유심을 뺀 공기계와 여분의 USB에만 저장했습니다. 과한 게 아닙니다. 기억한다고 말할 기회조차 없을까봐 두려웠을 뿐입니다. 간호스테이션에 외부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는 의사에게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죠.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희 원장님이 이미 평가하셨잖아요.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봐주던 주치의가 내 체질을 잘 아니까요. 그들은 원칙상 개별 외출은 보호자 동의와 동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보호자가 예약하고 조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층층이 막아섰습니다. 모두가 친절했지만 출구는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수진 씨가 다시 제 방에 왔습니다. 자료도 말도 없이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약물 섞은 거 아니에요. 장미차예요. 제가 직접 우렸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약 냄새 싫어하는 거 기억하고 있었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퇴원시켜드릴 엄두는 안 나요. 오해 마세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볼게요. 알아요. 제가 끄덕였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없더라도 제 방에 왔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요. 그녀는 나가려다 멈춰서서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무서워하는 게 저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 자신인지 모르겠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아주 가벼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비겁함이 아니라 망설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발을 들여놓았고 다른 발은 아직 문 밖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쥐고 있는 이 작은 신뢰의 끈을 어떻게 당기느냐에 달렸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며칠 동안 제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맑았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힘찼습니다. 이번엔 고자질하거나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작고 위험하고 깔끔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 진짜 저를 아는 의사를 만나는 것. 한수진 씨에게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장미차를 타주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틀니가 헐거워졌어. 예전에 다니던 치과의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그녀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종합병원 말고 개인 병원으로 가시겠다고요? 제가 끄덕이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학병원은 회신서를 요구하고 센터 전산망이랑 연동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 치과는 예약만 하면 돼요. 중앙 전산망 안 거치고 그녀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말을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개인 병원이 흔적 남기지 않기에 좋다. 우리는 묵시적인 침묵을 잠시 나눈 뒤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사유는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틀리 탈락, 식사 지장은 없으나 조정 필요. 기록 있어요? 있어. 예전 폰에 찍어둔 사진이 있지. 그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전후의 미소였습니다. 신청 과정은 놀랍도록 순조로웠습니다. 간호 스테이션에 가서 자연스럽게 틀리 얘기를 꺼내고 예전 치과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요. 당직이던 젊은 간호사가 차트를 뒤적였습니다. 이 선생님, 현재 상태 안정적이시네요. 보호자 동행 필요하세요? 혼자 갔다 올게요. 주소도 알고 원장님도 날 알아요. 택시 타면 금방이에요.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외출 신청서 작성할게요. 다만 48시간 전에 관리팀에 보고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럼요. 자네가 좀 올려줘요. 저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선 순종적일수록 틈이 생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오자 한수진 씨가 몰래 들어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외출 당일 오전 근무 저예요. 정문 비밀번호는 간호실에서 제어해요. 차량 배차는 9시 30분 전후. 그날 센터 차량 나가 있어서 기사님 2분 다 안 계세요. 수속은 제가 맡을게요. 1층에 여분 휠체어 있어요. 그녀가 쪽지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딱 10분이에요. 그 이상 지체되면 시스템에서 인원 점검 알람 울려요. 저는 쪽지를 받아들고 낮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가 짜고 하는 거 들킬까봐 걱정 안 돼요? 그녀는 즉답을 피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늘 찍힐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왜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뜸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예전에 사회복지사였어요. 5년 전에 저였다면 선생님이 그런 서류에 사인할 때 당장 엎어버리고 경찰 불렀을 거예요. 지금의 저는 고작 쪽지 한 장 몰래 건네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쪽지 한 장이라도 선생님이 저 시스템 표에 갇혀서 외출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꼴은 더 못 보겠어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녀가 제 방에 들어와 밀봉된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빈 약통과 가짜 처방전이었습니다. 항염증제라고 적혀 있었고 치과에서 보여주기 용이었습니다. 받아드는 제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선생님, 이 결정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제 아들한테 엄마는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말은 하기 싫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는 이미 많은 걸 했어요. 그녀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인원 점검 끝나고 제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문이 닫힌 후 침대에 앉아 가짜 녹색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곳으로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수진 씨가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9시 32분 시작.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심장 박동을 조율하듯 정확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쳤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화장도 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가는 은퇴한 노부인처럼 보였죠. 신분증, 의료보험증, 그리고 절대 서명해선 안 됐을 서류 사본. 2장을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요양보호사 한 명이 간식 카트를 밀고 휴게실 쪽으로 가느라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가 21일 동안 이 건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격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자유의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구에 있는 치과였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기억했습니다. 간단한 조정을 마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유, 이 선생님 오랜만이세요. 전보다 훨씬 정정해 보이시는데요. 좀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치과를 나와 바로 돌아가지 않고 계획대로 길 모퉁이에서 익숙한 사람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정혜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한테 선생님 실버타운 가셨다고 들었어요. 전 편하게 쉬시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정혜린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로 지금은 여의도 로펌에서 재산 관리와 노인법을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자주 연락하진 않았지만 제가 사회 관찰 일기를 쓰게 했던 시절을 늘 기억하고 있던 아이였죠. 그녀는 저를 데리고 청담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중앙평가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가족 동의도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의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름이 뭐냐, 날짜를 아느냐 같은 뻔한 질문 대신 생활 논리와 재산 처리 시뮬레이션 문제를 내며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선생님, 인지 판단력과 시계열 인식 모두 명확하십니다. 제 소견으로는 치매나 인지 저하 증상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혜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현재 신탁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고 한국고령자산 신탁협회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탁 대상자, 위탁자 이선자, 상태, 철회 불가, 성년 후견 신탁 지정 가족 대리 집행 중. 부동산 평가액 27억 8,500만 원. 신탁 항목, 노후 계좌 장기 재무 조정, 자녀 승계 보장 배치. 맨 아래 설명 한 줄이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익자 본인 202 X년 X월 X1 서명. 가족 대표 확인 후 발효. 내 글씨가 아니야.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 스캔 서명이야. 정혜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필체를 모방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서명할 때 내용을 제대로 못 보게 겹쳐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파트는 아직 선생님 명의예요. 하지만 이미 신탁 계약에 묶여 있어서 임의로 팔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그녀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집행인은 둘째 아드님 박지훈 씨고요. 그리고 2주 전 신탁 회사랑 매수 희망자 미팅을 가졌네요. 저는 파일을 덮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고통보다는 지독한 환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두 아들을 키웠는데 결국 저는 그들이 합심해서 설계한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빌려 저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실 제 모든 결정권을 뺏어갔습니다. 정혜린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식 신탁 철회 신청서였습니다. 본인 서명과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싸우시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게 보였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난 그저 녀석들이 나중에 엄마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라고 말하게 두고 싶지 않을 뿐이다. 명심할게요. 저는 그 종이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한 획도 떨리지 않은 분명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4년 전 동창회 때 샀던 진회색 캐시미어 정장을 입었습니다. 허리 라인이 잡혀 있어서 있으면 등이 다 꼿꼿해 보이는 옷이었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아니라 원고, 웬고로 나가는 거야. 식사 자리는 로열 포레스트 실버타운 1층 VIP 룸으로 잡았습니다. 센터 측은 저와 가족의 재회를 위해
특별히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며 생색을 냈습니다. 5인용 원탁에 장미꽃과 크리스털 물병이 놓여 있어 아늑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먼저 도착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우리 회사 접견실보다 훨씬 좋네요. 저는 그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저를 훑어보더니 엄마, 오늘 되게 정정해 보이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 손질부터 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니까. 지훈이는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들어오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군요.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센터 대표로 양 팀장도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홍보책자 모델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이 선생님, 오늘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시게 되어 기뻐요. 그녀의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자. 첫 번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 밥 사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축하할 일도 없고. 세 사람 모두 멈칫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려고 불렀어. 나 안 미쳤다. 저는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파트 이미 신탁 넘어가는 중이야. 아들이 직접 와서 처리했어. 우린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한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3시 계단참에서 들었던 그 통화 내용,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녹음이 나왔습니다. 박지훈이 센터 측에 낮게 속삭이던 말이었습니다. 3주 안에 처리 끝납니다. 아마 서명하실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유도하느냐에 달렸죠.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출처는 중요하지 않아. 저는 녹음기를 끄고 A사 용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종이들이지. 로펌에서 출력해온 진짜 정신 감정 보고서, 인지가 정상임을 증명하는 신탁 서류 필기 대조 분석, 신탁 절차 시작 시점과 센터 협조 공문이 교차된 목록이었습니다. 나 병원 다녀왔다. 의사도 만났고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기억한다. 너희가 내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그 서류들. 내가 정말 알고 한 거니? 지훈이의 얼굴이 무쇠처럼 굳어지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린 다 엄마 노후를 위해서. 그래, 내 집을 신탁에 넣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대리인 지정하고 자산 처분으로 돌리고. 아주 훌륭한 계획이더구나. 효율적이고 빈틈없어. 민석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해친다고 안 했다.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는 그냥 놓이는 서류 볼 줄도 모르고 진짜와 가짜도 구별 못하고 반항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잊었나 본데 나 초등학교 교무부장이었다. 평생 아이들에게 글씨 쓰는 법, 문장 속의 숨은 함정 찾아내는 법 가르쳤어.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신탁 철회 및 가처분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접수됐다. 절차대로 모든 후견 집행 기록 무효 소송 걸 거고 센터 측 접속 기록도 다 압수 신청할 거다. 양 팀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생님, 저희는 그런 의도가. 말 끊지 마세요.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네 요양 일지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간호 제안에 동의했다고 써놨던데 난 그런 설명들은 적 없어요. 법원에 CCTV 제출 요구해서 내가 그 종이 있는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까요?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럼 나도 오늘 사랑이 뭔지 한마디 해주마. 두 아들이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너희가 나 대신 결정하게 두지 않을 거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뺏지 않는 거니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밥값은 내가 내마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작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만의 온전한 길을 만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첫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여니 젖은 흙냄새가 섞인 아침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담요, 찻잎, 글쓰기 노트, 공기계, 핸드폰. 모두 자유를 되찾은 저의 전리품들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비상등만 켜져 있어 어두웠고 공기에는 냉랭한 거리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건물이 통제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한수진 씨가 엘리베이터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앞치마를 들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생님, 귀가를 축하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카메라 줌을 당겼을 때 보이는 미세한 떨림 같았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야지. 그녀가 갑자기 다가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명단에 다른 분들도 계세요. 전 계속 남아서 그분들의 페이지를 기록할게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몸 조심해. 맑은 정신으로 산다고 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어. 택시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밖의 공기는 촉촉하고 신선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차창 너머로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마를 쓸어 넘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유에서도 냄새가 나는구나. 퇴소하던 날 저는 정리해둔 자료와 녹음 파일, 조작된 간호기록 원본을 한 일간지 탐사보도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진술한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센터 측의 암묵적 강요, 한수진 씨의 증언까지 모두 담겼죠. 이틀 뒤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그녀는 또렷했다. 집은 신탁으로 넘어갔을 뿐. 효도라는 이름의 사기. 노인 성년 후견 제도의 그늘. 기사 밑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못 쓰시는데 신탁에 가입하셨대요. 저도 다음 타겟이 될 뻔했네요.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보도가 나간 후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로열 포레스트 실버타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가 자격, 신탁 협약 절차, 정신 감정 제도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주요 책임자들은 직무 정지되었고 지난 6개월간 체결된 모든 신탁 파일에 대한 재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친구를 통해 들으니 불법적으로 신탁이 체결된 몇몇 노인들의 계약이 취소되었고 일부 가족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방송국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선자입니다. 68살, 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법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기 또한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죠. 당신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펜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시민대학에 출강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의명은 자각, 노인을 위한 호신술입니다. 첫 수업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쓰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내가 아직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글씨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난 내가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어. 남들이 내가 능력 없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지. 제가 답했습니다. 어르신은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믿어주지 않는 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분명하게 살아요.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생활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차를 우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글씨 연습을 합니다. 익명의 편지들도 많이 받습니다. 한 청년은 어머니가 기사를 보고 밤새 우셨다고 했고, 어떤 요양보호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만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으려 한다는 고백을 보내왔습니다. 두 아들의 소식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신탁이 취소된 후 큰아들 민석이는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실형은 면했지만 다니던 부동산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전과 기록이 남았습니다. 둘째, 지훈이는 투자회사에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노인 신탁 악용 사건에 연루된 탓에 업계 평판이 바닥을 쳤고 그가 주도하던 스마트 실버 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 겁니다. 늙은 어머니가 자원 배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나다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자, 68살, 두 아들의 어머니이자 제 인생의 유일한 법적 대리인입니다. 법은 젊은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말하고 가르칠 겁니다. 우리의 서명에 얼마나 큰 무게가 실려 있는지 그들이 알 때까지요. 이선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이나 주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지는 않았나요? 당신을 위해서라는 따뜻한 말 뒤에 우리는 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권과 존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서명이 대리되고 결정이 위임될 때 그 완벽하게 정돈된 인생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자녀가 부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신탁 후견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공경을 겪은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알고 있나요? 현재의 제도나 서비스 방식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보고 잠재된 위험을 깨달을 수 있도록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사례를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서로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은 가장 강력한 공감이 됩니다.